2025년 10월 19일 오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인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대담한 강도 사건의 무대가 됐다. 박물관 개장 30분 만에 마스크를 쓴 4명의 용의자들이 등장해 불과 7분 만에 나폴레옹 시대 왕관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피해액은 약 8,800만 유로로 추정되며 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닌 프랑스 역사적 유산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진다. 사건은 루브르의 생강 쪽 외벽에서 시작됐다. 용의자들은 가구 운반용 사다리 트럭을 이용해 2층 아폴로 갤러리 창문을 각도 그라인더로 잘라 열었다. 건설 노동자 복장의 2명이 침입해 경비원들을 각도 그라인더로 위협하며 대피시켰다. 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부수고 나폴레옹과 그의 부인 조세핀, 나폴레옹 3세의 아내 유제니 황후의 왕관과 다이아몬드 장식 보석 등을 탈취했다. 나머지 2명은 모터 스쿠터로 대기하며 탈출을 도왔다. 도주 중 유제니 황후의 다이아몬드 왕관이 떨어져 회수됐으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루브르는 즉시 폐쇄됐고 방문객들은 대피했다. 보안 카메라에는 용의자들이 트럭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하고 스쿠터로 A6 고속도로 방향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프랑스 내무부는 조직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보고 100명 이상의 수사팀을 투입했다. 문화장관 아치다 다티는 영화 같은 장면이라며 보안 실패를 인정했다. 프랑스 정부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구역의 3분의 1의 CCTV가 없었고 경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우리 역사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박물관 보안 강화와 수억유로 규모의 리노베이션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이후 루브르의 첫 대형 절도다. 전문가들은 보석이 이미 녹여지거나 재가공됐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회복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루브르는 10월 22일 재개관했으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감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프랑스 문화 보존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전 세계 미술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리노이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 데런 베일리의 가족이 몬태나주에서 발생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맞았다. 베일리 캠페인 측은 23일 소셜미디어 성명을 통해 어제 저녁 데런과 그의 아내 신디는 부모라면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고 희생자는 베일리의 장남 제커리 베일리, 그의 아내 캐시 베일리, 그리고 2 자녀 바다 루즈와 새뮤얼이다. 제커리는 헬리콥터 조종사로 가족 농장과 캠페인 행사에서 자주 비행을 담당했다. 부부의 3번째 자녀 피는 헬리콥터에 타지 않아 무사하다. 사고는 22일 저녁 몬테나주 에칼라카 인근 외딴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로빈슨 R-66 헬리콥터가 추락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카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현장 응급 대응을 확인했으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 조건이나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일리 부부는 신앙과 가족, 지지자들의 기도에 의지하며 슬픔을 견디고 있다며 프라이버시를 요청했다. 베일리는 남부 일리노이주 제니아 출신의 3대째 농부로 2022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이비 프리츠커 현 지사에게 패배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그는 올해 9월 2026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사고로 캠페인은 베일리 지지팀으로 전환, 정치 활동을 중단했다. 공화당 측은 베일리 가족은 일리노이 농촌 공동체의 기둥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제커리는 헬리콥터 면허를 취득한 후 개발도상국 의료물자, 수송 등 자선 활동에도 열심히 했다. 이 비극은 베일리의 보수적 가치와 가족 중심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며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 2025년 10월 25일 미국 자동차 할부 대출 연체율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며 차량 압류가 폭증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와 피치 레이팅스에 따르면 2025년 1월 서브프라임 대출자 중 60일 이상 연체 비율이 6.5%로 199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자동차 평균 가격이 5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상환액이 750달러를 넘었고 20% 이상의 신차 구매자가 1000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저금리로 대출이 폭증했으나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됐다. 벤티지 스코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 대출이 학생 대출을 제외한 가장 위험한 금융상품으로 부상했다. 결과는 치명적이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2024년 압류 건수가 173만 대로 2009년 이후 최고를 찍었고
2025년에는 300만 대를 초과할 전망이다. 리커버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데이터로 2025년 압류 승인 건수가 75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대공황 직전 패턴과 유사해 경제 불안 신호로 해석된다. 소비자 보호 단체 시파는 자동차 대출 총액이 1조 6,6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의회 개혁을 촉구했다. 케빈 암스트롱 저널리스트는 자동차 연체는 경제의 카나리아다. 재압류 재발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자 대상 대출 수정 확대를 제안하나 근본 해결은 금리 인하와 임금 상승에 달려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운전 스트레스가 지속될 조짐이다. 미국 전국 공립학교의 학생 급식비 미납액이 연간 2억 달러를 초과하며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 데이터 이니셔티브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채는 팬데믹 기간 무료 급식 정책 종료 이후 급증했다. 특히 중서부와 대평원 지역에서 미납 비율이 가장 높아 영양 프로그램의 66%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문제의 뿌리는 2022년 연방정부의 국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 무료화 종료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됐던 급식은 재정난으로 중단됐고 이후 저소득 가정학생만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으로 중산층 가정조차 부담을 호소하며 미납액이 폭증했다. 학교 영양협회 조사에 따르면 4,000개 이상 학군 중 97%가 미납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부 학군의 부채는 170만 달러에 달한다. 이로 인해 비탁 괴롭힘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학교는 미납 학생에게 대체 식사를 주거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주는데 이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유타주처럼 미납액이 4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모금을 통해 3만 달러를 모아 빚을 탕감하기도 했다. 한 틱톡 크리에이터는 200만 좋아요 영상을 통해 3만 달러를 기부하며 아이들이 배고파서는 공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의회는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2023년 상원에서 발의된 학교 급식 비탕감 법안은 연방 농무부가 전국 미납액을 대납하도록 하고 비탄임 금지 조항을 포함한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이 더디다.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엇 포스터맨 등은 보편 학교 급식 프로그램 법안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부채는 단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아동 빈곤의 신호라며 캘리포니아 메인 등 9개 주의 보편 무료 급식 도입 사례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NSLP는 매일 8,300만 끼니를 제공하지만 참여율이 23% 하락하며 영양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자선활동이 임시 땜질일 뿐 체계적 해결이 시급하다. 교육부는 배고픈 아이는 배우지 못한다며 연방 예산 150억 달러 투입을 제안했다. 이 위기가 지속되면 3천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영양 결핍에 노출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수 재판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직설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동의 안 한다는 조 처장의 발언에 격분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제처는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 법외국처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위반한 발언이라며 범죄처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조 처장을 옹호했다. 조 처장은 유례없는 기소는 무고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유례없는 남용이라 반박,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헌법상 불소추 특권 논란과 맞물려 정치권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당은 공정원법 해석이라며 방어에 나섰으나 야당의 사퇴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스턴 기반의 미국 크래프트 맥주 선두주자 사무엘 아담스가 21일 역사적인 신제품 유토피아즈 2025를 공개했다. 이 배럴 숙성 에일은 알코올 도수 30%를 자랑하며 회사의 30년 넘는 도전 끝에 달성한 이정표다. 2001년 데뷔한 유토피아즈 시리즈의 14번째 에디션으로 이전 버전의 28%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창립자 짐 코우는 맥주의 한계를 탐구하기 시작한 지 30년, 30%의 부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크래프트 정신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최대 30년 된 빈티지 블렌드를 아일랜드 위스키, 아마로네, 화이트 포트, 루비 포트, 카르발로스, 코냑,
스카치 캐스크에서 마무지며 캐러멜, 오크, 말린 과일, 스모크, 시트러스 풍미가 층층이 어우러진다. 탄산이 거의 없어 위스키처럼 부드럽고 12에서 24인분에 해당하는 24.5온스 병은 구리색 도자기, 용기의 번호 매김대 컬렉터 아이템으로 주목받는다. 가격은 $240로 전문 주류점에서 판매되지만 15개 주에서 법적 제한으로 불가하다. 이는 맥주를 극한의 예술로 승화시킨 사무엘 아담스의 대담함을 상징한다. 크래프트 맥주 팬들은 이 맥주 위스키를 통해 새로운 취향의 문을 열어볼 전망이다. 시카고 시의회에서 최근 브랜든 존슨 시장이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10년 만에 폐지된 기업 헤드택스 부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세금은 직원 100명 이상 대기업의 월 $21당 직원 수만큼 부과되는 커뮤니티 안전 부과금으로 재탄생했다. 존슨 시장은 이를 통해 약 $1억 추가 수입을 기대하며 시 재정 적자 $11억 5천만 달러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존슨 시장의 예산안은 총 $166억 규모로 재산세 인상 없이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세금 신설과 클라우드 컴퓨팅 세율 상향 등 부자 세금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는 발표 자리에서 극소수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헤드택스는 원래 2000년대 초 도입됐으나 람 이메뉴얼 전 시장 시절 일자리 살인자라는 비판 속에 2013년 폐지됐다. 이번 부활안은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원래 세율의 5배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그러나 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시카고 상공회에서는 이 세금이 일자리 유출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시장 이메뉴얼도 과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리노이 주 지사 제이비 프리츠커마저 경제 성장을 우선해야 하며 효율화부터 검토하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시카고의 약 3%에 불과한 대기업이 타깃이지만 소규모 사업체 가격 전가 우려도 제기된다. 존슨 시장은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공공안전과 교육 예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예산안은 11월 말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성공 여부에 따라 시카고 경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형사재판을 변호했던 법조인들이 새 정부 주요 요직에 대거 포진하며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취임 4개월 만에 대통령실, 법무부, 국정원 등 핵심 부처에 이른바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리는 변호사들이 13명이나 임명된 것이다. 야당은 이해 충돌의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여권은 검찰개혁 전문가로 평가하며 옹호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쌍방울 사건 변호진을 대거 영입했다. 이태영 민정비서관은 인사검증과 사정실무를 총괄한다.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과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각각 공직 윤리와 법무정책을 담당한다. 조상호 행정관도 민정수석실에 자리 잡았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2.0을 주도할 전망이다. 정부 부처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희수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원철 변호사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최근 이찬진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장에 지명되며 목록에 이름을 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친명좌장으로 불리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범죄 의혹 변호인이 법률팀장을 맡는 건 중립성 훼손이라며 보훈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금융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 중심 임명은 자본시장 정책의 부담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과 정의의 정부를 강조했지만 이 인사들은 그의 정치 생애를 지켜온 법조 네트워크를 상기시킨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첫 인사쇼는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권력 집중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의 과거 역할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의회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자민당이 당대표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것이다. 64세의 그녀는 마가렛 대처를 영웅으로 삼는 아이언 레이디로 불리며 보수적 강경파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녀의 당선은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층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젊은 여성의 65%가 그녀를 지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일본은 세계경제포럼 2025 젠더 격차 지수에서 148개국 중 118위를 기록하며 G7 최하위다. 여성 의원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다카이치의 등장 자체가 여성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롤모델 효과를 발휘한다. 21세 대학생 아이다 오구라는 외국에서 여성 권익 향상으로 환호하지만 일본 젊은이들은 그녀를 통해 변화의 상징으로 본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들은 그녀의 성공 스토리 가난한 집안에서 엘리트 대학 합격, 30년 정치 여정에 공감하며 남성 중심 정치의 유리천장을 깨는 영웅으로 여긴다. 둘째, 그녀의 쿨한 매력이다. 다카이치는 헤비메탈 팬으로 청소년 시절 드럼과 피아노를 쳤다. 엑스제팬과 비제트 같은 록밴드를 즐기고 경마와 스포츠 팬으로 알려져 젊은 층의 문화적 공감을 산다. 소셜미디어에서 헤비메탈 촉립 이미 유행하며 전통 정치인을 넘어선 인간적 이미지가 지지를 부른다. 셋째, 경제 안보 정책의 실용성이다. 사나에노믹스로 불리는 그녀의 정책은 아베노믹스 계승으로 물가 상승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다. 젊은 층이 직면한 고용 불안과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이다. 또한 중국 위협에 강경한 안보 태도는 젊은 보수층의 애국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비판도 있다. 동성 결혼 반대, 남성 황실 계승 지지 등 보수적 사회관으로 일부 젊은 페미니스트들은 실망한다. 그럼에도 그녀의 지지는 변화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젊은 세대의 기대를 짊어지고 일본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택 6채 보유 논란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싹쓸이 비판에 대해 대부분 실거주용이라며 부동산 목록을 공개했다. 그는 서울 구로구 30평대 아파트, 현재 거주, 충남 보령 지역구 아파트, 94세 노모 거주 단독주택, 국회 앞 오피스텔, 장모 거주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 1/5, 안양 아파트 등 총 6채를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 가격은 8억 5천만 원 정도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 아파트와 바꿀 용의도 밝혔다. 그러나 해명은 역풍을 불렀다. 대통령실은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거냐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8.5억은 실거래가인가 공시지가인가라며 특위 단장 사퇴와 여야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6채 사연으로 국민의 집 한 채 꿈을 대변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26일 민주당이 M1대서 삽질이라 반박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으로 화살을 돌렸다. 부동산 이슈가 여야 공방으로 번지며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 한국 증시의 반도체 황금기가 절정에 달했다. 26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하며 4012.45로 마감, 전일 대비 1.8% 급등했다. 장중 4050포인트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코리아 프리미엄 열기가 폭발한 모양새다. 올해 들어 56% 넘는 상승률로 나스닥과 S&P 500을 압도하며 세계 최고 성과를 기록 중이다. 이 랠리의 주역은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AI 붐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의 두 종목이 각각 3%, 4.5% 상승하며 지수를 15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500조 원을 돌파,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폭증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액은 2조 원을 기록, 9월 이후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증시를 지탱하고 있다. 배경엔 미국 중국 정상회담 소식과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자리 잡았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윤철은 반도체 전망 개선과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 구조가 강화됐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PER은 15.95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S&P 500보다 낮아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 섹터 다각화가 과제라고 지적한다. 한화오션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도 동반 상승했지만 전체 랠리가 투톱에 치우친 점이 리스크다. 다음 주 실적 발표와 무역 협상 결과가 변수로 떠올랐다. 코스피의 4000시대는 이제 본격 개막,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와 상호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태국과 베트남과의 프레임워크 합의도 병행 발표됐다. 이들 4개국은 미국과의 연간 무역액 4,750억 달러 중 68%를 차지하며 아세안 전체 무역 규모는 2024년 5,717억 달러에 달한다. 합의 내용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핵심으로 한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700억 달러 투자와 할랄 인증 간소화를 약속했으며 태국은 미국산 99%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노동권 보호와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들 국가 수입품에 19에서 20% 관세를 유지하며 특정 품목에 한해 면제를 적용한다. 특히 합의는 중국 견제를 명확히 드러낸다. 히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다각화와 제재 협력을 강조하며 베이징의 수출 통제에 대응한다. 트럼프는 미국 농민과 제조업자를 위한 시장 개방을 강조했으나 동남아 국가들은 무역 전쟁의 여파로 고전 중이다. 이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무역 패권 재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일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기업 평가에서 전체 33위를 차지하며 일본의 라이벌 토요타를 제치고 아시아 완성차 업체 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192위에서 무려 159계단 상승한 놀라운 성과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상위 100위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사례다. 타임지는 임직원 만족도, 기업 성장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3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전 세계 1000개 기업을 평가했다. 현대차는 직원 설문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 성장 데이터와 ESG 종합지수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과 전기차 수소차 확대 전략이 글로벌 평가에서 빛을 발했다. 이 소식은 현대차 주가에도 즉각 반영됐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대차 주가는 19.02% 상승하며 토요타의 3배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기아 역시 토요타와 혼다를 압도했다. 한미 관세 협정 타결 기대감이 더해지며 투자자 신뢰가 높아진 결과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외부 기관의 공인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투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방심 없이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전체 1위는 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가 차지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계의 단비 같은 이 성과는 현대차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세계 무대에서 통했다는 증거다. 앞으로의 전동화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